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4월 일본 도쿄의 독도 전시관이 확장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17년간 이어진 외교 분쟁을 단 3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일본 총리의 강경 발언이 터지고 독도 영상물이 세계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전 세계 언론이 한반도를 주목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성명도 단 한 번의 항의도 없었죠. 바로 그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만은 조용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포기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오늘은 그 현장을 지켜본 미국 국무부 외교관 리사 월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2일 저는 워싱턴 국무부 7층 동아시아 담당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사 월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제 책상 위에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다케시마의 날 관련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또 시작이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이제 20년째 반복되고 있었죠. 매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한국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미국은 양국이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외교적 멘트를 반복했습니다. 제 동료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리사,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 이번에도 항의 성명 낼 거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답변 준비해놨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 김민중 공사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리사 부차관보님 잠깐 시간 되실까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지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물론이죠, 공사님. 무슨 일이세요? 김 공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리사, 우리 둘만의 대화로 해주세요. 공식 채널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외교관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20년 경력의 외교관인 김 공사가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말씀하세요, 공사님.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공사가 말을 이었어요. 매년 2월 22일이면 일본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우리는 똑같은 항의를 합니다. 미국은 똑같은 중립 발언을 하죠. 20년째예요, 리사. 20년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제가 국무부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계속될 것 같아요. 김 공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무의미한 루프를 돌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외교관으로서 20년을 일했지만 이런 질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리사, 우리 외교부에는 매년 이날만 되면 야근하는 팀이 있습니다. 성명서 작성하고 번역하고 각국 대사관에 배포하고 언론 대응하고 20년이에요. 제 후배들도 똑같이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외교일까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연극일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 외교관인 저조차도 이 반복되는 패턴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공사님, 제가 뭐라고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 공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로는 필요 없습니다, 리사. 그냥 누군가는 이 현실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매년 반복되는 독도 문제에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2달 후 이 지루한 반복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끝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새로운 전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침묵이라는 이름의 전략이 말이죠. 2025년 4월 15일 아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 정치 담당관 데이비드의 긴급 전화였습니다. 리사, 지금 당장 뉴스 켜봐요. 일본이 미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본 NHK 속보가 떠 있었어요. 시마네현 독도 전시관 대규모 확장 개관. 총리 직접 참석 예정.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시관 확장? 총리가 직접?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리사,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시관에 새로 설치된 영상물이 문제예요. 한국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심지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이래요.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으며 물었습니다. 외무성은 뭐래요? 사전 통보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는 외무성 과장한테 연락했는데 자기들도 몰랐대요. 총리실에서 시마네 형과 직접 협의해서 진행한 일이래요.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외교는 보통 외무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데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외무성도 모르게 일을 추진했다는 건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로버트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전시관을 대규모로 확장했고 총리가 오늘 오후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반응은? 제가 답했습니다. 아직 공식 성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NSC 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강력한 항해 성명, 주일 대사 소환 가능성,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부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한국의 반응은 저희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응이 없었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단 한 줄만 언급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 옆에 있던 한국 담당 데스크 케빈이 말했어요. 리사, 뭔가 이상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최소 3페이지 분량의 성명서가 나오는데 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그때 도쿄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리사, 일본 외무성이 패닉 상태예요. 한국이 왜 반응을 안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심지어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게 더 무섭다고 했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외교에서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20년간 매번 강력히 항의하던 한국이 갑자기 침묵한다는 건 뭔가 계산이 있다는 뜻일까요? 저녁 7시 일본 총리의 개관식 연설이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동시통역을 들으며 메모했어요. 총리는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전시관을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30분 후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SNS에서조차 한국 정부의 공식 계정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정치 담당관 제니퍼와 통화했습니다. 제니퍼, 한국 외교부 분위기는 어때요? 제니퍼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리사, 여기 사람들 너무 평온해요. 야근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자회견도 없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일본이 저렇게 도발했는데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제 생각엔 한국이 뭔가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침묵은 분명 의도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침묵은 2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무시. 둘째, 더 큰 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 시점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전략을요? 그리고 그 전략이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것을요? 2025년 4월 18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아침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로버트 차관 보였죠. 리사, 지금 당장 7층 회의실로 올라와요. 긴급 상황이에요. 저는 서류도 챙기지 못하고 뛰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5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중국 CCTV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리모컨을 들고 말했어요. 30분 전에 나온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입니다. 직접 보세요. 화면 속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다케시마 전시관 확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왕원빈이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합니다. 영토 주권 문제는 역사와 국제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일본을 비난한 거예요. 더군다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라는 표현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로버트가 화면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보세요.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왕원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중국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명시된 대로 일본이 침략으로 얻은 모든 영토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한일 갈등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로버트가 자료를 넘기며 답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든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제 옆에 앉은 중국 담당 데스크 매건이 말했습니다. 리사, 타이밍을 보세요. 한국이 침묵한 지 3일 만에 중국이 움직였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중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로버트가 회의를 정리했어요. 지금부터 각자 맡은 분야를 집중 분석하세요. 리사, 당신은 한국 쪽 움직임을 추적하세요. 매건,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요. 이건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에요. 동북아 판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곧바로 서울 대사관의 제니퍼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니퍼, 중국 외교부 발언 들었죠? 한국 외교부 반응이 어때요? 제니퍼의 대답은 또다시 예상을 벗어났어요. 리사, 여기 완전 조용해요. 환영 논평도 없고 추가 코멘트도 없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했는데 한국이 아무 반응도 안 한다고요?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이게 한국의 전략인 것 같아요.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 거죠. 오후 3시 도쿄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어요. 리사, 일본 외무성이 중국 대사를 긴급 소환했어요. 항해 성명도 준비 중이래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일본 언론 반응은?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패닉 상태예요. 요미우리 신문 호외까지 나왔어요. 중국, 일본 영토 주권의 도전이라는 헤드라인으로요. 저녁 7시 중국은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가 아니라 상무부였어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 시행. 표면적으로는 검역 강화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경제보복의 시작이라는 걸요. 밤 10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개입은 명백히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침묵과 중국의 발언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 일본은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났고 현재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며 상황을 관망 중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 침묵으로 중국을 움직이게 만든 걸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2025년 4월 20일 아침 저는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입 이후 48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 작은 변화가 하나 포착됐습니다. 제 옆에서 일하던 한국 담당 인턴 수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리사, 이거 봐요. 한국 외교부 공식 문서 양식이 바뀌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바뀌었는데요? 수지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국가 표기 순서요. 예전엔 코리어 차이너 저펜이었는데 오늘부터 코리어 저펜 차이너로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변경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수지가 말을 이었어요. 리사, 외교 문서에서 국가 표기 순서는 단순한 알파벳 순서가 아니에요. 외교적 우선순위를 의미하죠. 한국이 지금 중국보다 일본을 우선적인 외교 대상으로 설정한 거예요.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내는 신호였죠. 우리는 지금 일본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로버트 차관보에게 보고하자 그가 즉시 분석팀을 소집했어요. 오후 2시 우리는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어요. 한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에요. 성명도 없고 항의도 없고 단지 조용히 순서만 바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맥건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어요. 인민일보 국제면에 분석 기사가 실렸는데요. 한국의 전략적 침묵이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요청했고 맥건이 번역본을 건네줬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20년간 독도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한국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 성숙도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서울의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니퍼, 한국 외교부 내부 분위기 좀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계획된 전략인지 아니면 그냥 대응을 보류한 건지 알고 싶어요. 제니퍼는 몇 시간 후에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리사, 제가 한국 외교부 과장급 인사 한 명과 비공식 전역을 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이번 침묵은 청와대 NSC에서 직접 결정한 거래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략적 모호성? 저는 메모하며 되물었습니다. 제니퍼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일본도 중국도 심지어 미국도 한국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거래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압박이 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고도의 외교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중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미국은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녁 6시 도쿄에서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리사,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됐어요. 일부 의원들이 총리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하고 있어요. 특히 외무성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대요.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중국은 압박하고 일본은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불과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다. 이는 계산된 전략이다. 한국은 20년간의 패턴을 깨므로써 모든 행위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일본은 예상된 반응이 없자 당황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묵인 하에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외교적 주도권은 명백히 한국에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김민중 공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그의 목소리가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반복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들이 한국의 침묵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전략적 침묵, 동북아 외교 지형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한국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날 메모에 이렇게 적었어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언어가 된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언어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다. 2025년 4월 25일 저는 아침 브리핑을 준비하며 세계 각국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BBC 월드 뉴즈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한국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외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에는 국제정치학자가 출연해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20년간 독도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죠. 침묵이라는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 차관보였어요. 리사, CNN 보고 있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CNN에서도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논조였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언론은 항상 양국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전시관 확장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합니다. 화면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카이로 선언 관련 자료가 떠올랐어요. 저는 즉시 언론 담당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종합 보고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1시간 후 제 책상 위에는 20개국 언론 분석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유럽, 북미, 심지어 중남미 언론까지 한국의 우호적인 논조였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침묵으로 승리하는 한국 외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독일 슈피겔은 일본 역사 수정주의로 국제적 고립이라고 보도했어요. 오후 2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데이비드였어요. 리사, 일본 내부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자민당 중진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총리를 비판했어요.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요. 저는 일본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에는 독도 전시관 외교 실패 불러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요미우리 신문조차 정부 국제 여론 오판이라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녁 6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경제계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부의 외교 정책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도 중단될 위기입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일본산 수입품 검역 강화 이후 일본의 대중 수출이 일주일 만에 23% 감소했어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화장품까지 전방 위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증가했어요. 밤 9시 서울의 제니퍼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사, 한국관광청 발표 들었어요? 이번 달 중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대요. 그리고 대부분 독도 방문을 포함한 동해안 투어를 신청했대요. 저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홍보하려고 전시관을 확장했는데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단 한 푼의 홍보비도 쓰지 않고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국제 여론은 명백히 한국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침묵이 성숙한 외교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일방적 행동이 역사 수정주의로 비판받고 있다. 셋째, 중국의 개입이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 넷째,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로버트 차관보가 제 보고서를 읽고 말했어요. 리사, 이건 외교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예요.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걸 얻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모든 걸 하려다가 모든 걸 잃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2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침묵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2월 22일에 김민중 공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그의 피곤한 목소리가요. 이제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반복을 멈췄고 그 순간 국제 여론이 한국의 편이 됐습니다. 2025년 5월 2일 저는 경제 데이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한국 경제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제 담당 차관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리사, 지금 한중일 무역 흐름 데이터 보고 있어요? 이거 믿기지 않는데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래프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의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이 한 달 만에 35%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동일 품목 수입은 42% 증가했어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중국 내 부품 공급망이 차질을 빚자 한국 현대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관광 산업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첫 주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50% 증가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동해안 투어를 신청했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오후 3시 서울의 제니퍼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사, 한국 경제는 지금 완전 호황이에요. 호텔은 만실이고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일절 언급을 안 해요. 저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보통 이런 경제 성과가 나오면 정부가 홍보하지 않나요?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인 것 같아요. 조용히 실리만 챙기는 거죠. 말을 하는 순간 일본을 자극하게 되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완벽한 조용한 실리 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익은 최대화하면서도 외교적 마찰은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도쿄의 데이비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리사, 일본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가 중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부품 공급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지금 독도 문제로 갈등 중인데요? 데이비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리사. 기업들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중국에서 부품을 못 구하면 한국에서라도 구해야죠. 저는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뭐래요? 거절해요?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아니요, 받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을 올려서요.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오른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침묵하고 기업은 비즈니스를 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우위를 동시에 얻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4월 한 달간 한국의 대중 수출이 8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18% 증가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장품 분야에서 급증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점유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12%에서 19%로 뛰었어요.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은 전월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정확히 메우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조용한 실리 외교를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지만 경제는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대중 수출 증가, 일본 기업과의 거래 확대 등 모든 영역에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 반면 일본은 외교적 명분도 잃고 경제적 실리도 잃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로버트 차관보가 제 보고서를 읽고 말했어요. 리사, 이건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예요. 한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승리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외교적 승리를, 비즈니스로 경제적 승리를 거두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인내심이에요. 20년간 매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게 통하고 있어요. 저녁 무렵 제니퍼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사,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웠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치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모든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외교였어요. 2025년 5월 15일 저녁 7시 저는 늦은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일본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어요. 리사 부차관보님, 저는 일본 외무성 북미국 심의관 다나카입니다. 지금 조용히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전화로 연락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물론입니다. 다나카 심의관. 무슨 일이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통화는 완전히 비공식입니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다나카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리사, 우리에게 한국과의 대화 창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중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대화를 요청한 거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강경하게 독도 전시관을 확장하던 일본이 말이죠. 한국 정부와 직접 접촉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 연락을 받지 않아요. 대사관 라인도 외교부 라인도 모두 막혀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나카가 무겁게 답했어요. 거부라기보다는 무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연락하면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아무 회신이 없어요. 이미 2주째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철저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본을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시킨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다나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서울에 계신 제니퍼 담당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저는 즉시 로버트 차관보에게 보고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로버트가 말했어요.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 선언이에요. 리사, 당신이 직접 서울로 가세요. 한국 외교부와 만나서 상황을 타진하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차관 이승호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차관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리사 부차관보님, 멀리서 오셨네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일본이 대화를 원합니다. 이 차관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재를 자처하시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중재라기보다는 양국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미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리사, 우리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이제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 차관이 저를 똑바로 보며 답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이상 반복되는 도발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일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강경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떤 협상 카드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압박하고 있었어요. 차관님, 그럼 일본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리사, 외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로 하는 외교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일본이 먼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외교적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5월 20일 일본 정부가 조용히 발표를 했습니다. 독도 전시관 시설 재정비를 위해 임시 휴관. 표면적으로는 시설 보수였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이건 사실상 폐쇄였습니다. 다음 날 일본 총리가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어요. 경제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어요. 리사, 한국이 이겼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진짜 외교 승리죠.
2025년 6월 1일 저는 워싱턴 국무부 제 사무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의 사건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제목은 침묵의 승리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전례 없는 외교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은 단 한 줄의 성명도 단 한 번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17년간 지속된 독도 분쟁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의 제니퍼였어요. 리사, 지금 CNN 뉴스 보고 있어요? 한국 특집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CNN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 외교가 세계 외교계에 새로운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가 출연해 있었어요. 한국은 20년간 반복되던 패턴을 깼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침묵했죠.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는 앞으로 외교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간의 패턴을 깨므로써 모든 행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둘째, 침묵으로 국제사회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다. 셋째, 중국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넷째, 경제적 실리를 조용히 챙겼다. 다섯째,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3시 로버트 차관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사, 보고서 잘 읽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례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이 정말로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획한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제 생각엔 부분적으로는 계획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기회를 잘 포착한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죠. 그리고 중국이 개입했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거예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의 본질이 뭔지 보여준 사례네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실행했어요. 저녁 6시 세계 각국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침묵이 만든 승리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를 실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제시라고 분석했습니다.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제목은 더 파워 오브 사일런스. How Korea won without fighting 침묵에 힘 싸우지 않고 이긴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민중 공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달 전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그 외교관이었죠. 공사님, 리사 월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 공사가 조용히 웃었어요. 리사, 축하는 무슨요?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놀랍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공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리사, 우리는 20년을 배웠어요.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죠. 침묵이라는 길을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사님, 이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효과적일까요? 김 공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리사, 외교에 영원한 전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실리를 챙길 거예요. 6월 15일 저는 최종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역사는 침묵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편이다. 한국은 20년간 준비했다. 그리고 2025년 봄 그 준비가 빛을 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승리가 아니다.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저녁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여름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십 건의 협상과 수백 건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을 뒤엎은 외교는 처음 봤다. 그것이 진짜 실력이다. 그날 밤 저는 개인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봄 나는 외교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세계에 증명했다는 것을.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준비와 전략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만나보세요. 댓글로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기뻐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어요. 출퇴근길, 식사 시간, 잠들기 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